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테크의 국가대표 온비드 공매 완벽 마스터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설춘환입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테크 중에 하나가 온비드 공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온비드 공매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무슨 뭐 회원권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의 강의를 통해서 온비드 공매가 무엇이고 또 온비드 공매의 장점 또 온비드 공매의 어떠한 물건들 또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간단히 좀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설춘환 캠퍼스 대표이자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SBS 비즈 재테크 머니쇼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차입니다. 오늘의 목차인데요. 먼저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는 이제 온비드 공매. 오늘 개념과 종류, 그 다음에 매각 공매와 대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목할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공매하고 신탁 공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비드 공매의 핵심, 권리 분석과 명도 분석 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줌과 유튜브를 많이 하다가 오늘은 이제 이게 OBS 개념인데 제가 이 펜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약간 좀 서투를 수 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온비드 공매의 개념과 종류. 온비드 공매는 기본적으로 매각하는 공매가 있고 대부하는 공매가 있습니다. 매각하는 공매는 말 그대로 매도하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반면에 대부 공매가 있습니다. 대부 공매를 처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사채 같은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대부는 임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를테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깔세의 개념으로 빌려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온비드 공매의 개념. 자, 온비드 공매는 뭘까? 자, 먼저 온비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일명 캠코죠.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다. 약간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플랫폼. 우리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처럼 온비드도 사실상 그런 어떤 매각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의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이제 권리 등을 온라인으로 매각 또는 임대 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온비드 공매는 이 온비드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 매각하는 것이다 또는 공개 임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온비드 공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임장, 즉 현장 답사를 좀 많이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제 한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거의 뭐 한 80회에서 100회 정도 임장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뭐 세종, 뭐 부산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 1년에 한 30회 정도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임장을 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냥 사진만 보고 투자하겠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임장, 즉 현장 답사를 자주 많이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온비드 공매로 나온 뭐 압류 물건 또는 뭐 신탁 공매 물건 또 대부 물건 이런 것들을 좀 임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좀 현장을 자주 많이 다녀오기를 기대하는데 첫 번째 물건은 마곡에 있는 상가가 이를테면 신탁공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B여 쪽 말고 뒤편에 요쪽 라인, 네. 그 다음에 또 요쪽 라인이 이제 온비드 공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런 가게, 그 다음에 옆에 가게 등등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가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세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임대 수요니까 임대료 수준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4% 이상.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고, 기대 수익률은. 금리가 이를테면 제로금리다. 그러면 뭐 한 3.5%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의 어떠한 판단, 선호도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일단 뭐 손님들도 있고 해가지고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곳은 아니다. 네, 저쪽 이제 앞쪽이 4단지인데 4단지하고 이를테면 마곡 나루역과의 어떤 동선에도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 어떤가 꼭 한번 체크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마곡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물건 지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보이는 저 오른쪽에 그 높은 건물처럼 보이는 것이 코엑스 마곡입니다. 일명 뭐 코엑스 아시잖아요. 네, 삼성역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코엑스 마곡의 그 밑에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 마곡중앙공원의 안쪽에 이를테면 상가 또는 사무실이 대부 공매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실은 지금 오른쪽에 코엑스 마곡이 없었더라면 왼쪽에 마곡중앙공원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가던 날이 약간 좀 날씨가 조금 더웠습니다만 마곡중앙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들어가 있냐? 네, 코엑스 마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정도라면 내가 그 상가에 또는 그 사무실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타당하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사용할 때 또는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맞다고 생각할 때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내가 저기에서 이를테면 가게를 해야 되는데 또 상가를 해야 되는데 뭐 배달업이 아니고 직접 뭐 이를테면 식당, 뭐 커피숍 해야 된다. 그런데 전혀 동선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쉬운 투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싼 게 좋은 건 아니죠. 일명 싼 게 비지떡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싼 대신에 어떤 그와는 반대로 좀 어떤 효율성 또는 수익성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도 가보시고 중개사무소도 들러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오른쪽 사진에 바로 이제 이쪽 라인이고요. 상가가 나온 부분이 이 뒤편이라 약간 좀 동선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한강에 예전에 제가 저희 이제 후배랑 잠실 종합운동장 한강변에 요런 이제 배를 한번 낙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거는 대부 공매입니다. 요거 빌려서 이를테면 요트, 보트 요런 것들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이를테면 사무실 겸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역시 이제 이것도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맞는가 여부를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아까처럼 뭐 식당이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전문으로 했던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입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과 관련돼서는 직접 또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봐야만 한다. 요거는 서교동에 이를테면 이제 매각 나온 압류재산 공매인데요. 지금 나대지 상태의 땅이 공매로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차가 한 대, 두 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 폭이 아주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물건 말고 다음 물건.
자, 요게 이제 공매로 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요게 이제 공매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하나, 둘, 셋. 도로의 폭이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낙찰받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도로는 토지에서 또는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도로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것이 매각이든 또는 임대든 직접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보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8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압류재산 공매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비드 공매랑 뭐 이를테면 부동산 경매랑 비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통상은 압류재산 공매랑 경매를 비교한다라고 이해하면 타당합니다.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 말고 다른 공매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뒤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국유재산 공매라든지 뭐 신탁 공매라든지 다 다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압류재산 공매에서 뭔가 이제 관심이 있다. 아파트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빌라를 한번 해보겠다. 상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물건을 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 답사를 해본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는 거죠. 통상 뭐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있는 물건이 여러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시세 등 또는 낙찰 사례 등을 비교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죠. 그리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다. 자, 낙찰받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우리가 경매나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등기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명도하죠. 우리가 여러분 통상은 인도, 명도,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 우리가 명도 소송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인도 소송이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도나 명도 소송과 인도 소송은 동의어라고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명도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매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내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이런 투자 전략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제 온비드 공매의 종류입니다. 자, 온비드 공매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압류재산 공매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현재 온비드 공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이 압류재산 공매하고 신탁 공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매각 공매에서.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공매를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재산 공매,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공매와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의 공매를 이야기하고 국유재산 공매,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공매인데 요거는 이제 매각도 있습니다만 임대 공매, 즉 대부 공매가 또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유입재산 공매가 있고요. 실제로 또 가장 많이 요즘에 나오는 물건 중에 하나가 신탁 공매 물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탁회사가 담보 신탁한 또는 처분 신탁 등을 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공매.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온비드 공매에서 가장 많은 공매 종류는 압류재산 공매, 그 다음에 신탁 공매, 그 다음에 이제 대부 공매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 공매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온비드 공매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온비드 공매 물건에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체납자가 국세, 지방세를 체납해서 이를테면 세무서가 또는 지자체가 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는,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가 많고요. 과거에는 뭐 온비드 공매에서 압류재산 공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글쎄 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압류재산 외에
비압류재산 공매들이 있다.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하고요. 자, 온비드 공매의 물건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 자, 온비드 공매 물건에는 우리가 이제 매각하는 물건하고, 자, 여러분 매각하는 물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매각하는 물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부동산 많습니다. 뭐 압류재산, 국유재산, 뭐 수탁재산, 신탁재산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물품 기계, 물품 기타, 특허권, 상품권 등도 있고요. 대부분은 여러분 임차권입니다. 그래서 통상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의 부동산 임차권이다. 우리가 뭐 한강 시민공원의 주차장 이런 것들도 대부공매, 또 학교의 매점, 대부공매, 또 이를테면 군부대의 또 매점, 대부공매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온비드 공매 물건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 등등이 있다. 온비드 공매의 대부 공매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얼마 전에 다녀온 이게 난지도의 어떤 공원이거든요. 예, 공원 안에 있는 스토어 별자리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장사가 아주 잘 되고요. 이 편의점 앞에는 이를테면 약간 공용 공간이 많아서 이 편의점에서 뭐 이를테면 라면을 사서 또 어묵을 사서 또 커피를 사서 뭘 하기가 굉장히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강변에 카페가 대부공매가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편의점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매력적이다. 현장에 가서 정말 장사가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를 기대하고요. 자, 온비드 공매는 두 가지 공매가 있습니다. 매각하는 공매, 즉 파는 공매, 그 다음에 대부 공매, 즉 임대 공매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매각한 걸 사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나는 한강 시민공원의 주차장을 좀 대부해서 빌려서 요거를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아니면 학교 매점을 좀 빌려서 뭐 수익을 내고 싶다.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목할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공매와 신탁 공매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금 체납에 의한 공매입니다. 우리 여러분 통상 국세를 체납했다. 국세는 대표적으로 양도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반면에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금액적으로 놓고 본다면 국세가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양도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뭐 1억, 뭐 10억,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통상은 이제 재산세나 취득세는 금액이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체납자가 이제 세금을 체납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나 지자체가 압류하겠죠. 독촉한 다음에 압류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재산 공매, 매각을 할 거고 매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채권자별로 배분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매를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경매하고 공매를 비교하는데 이때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다. 중요한 차이점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거 법률이 좀 다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공매는 국세징수법.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어에 민사집행법 그러면 관련된 국세징수법 관련된 조항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 경매 등기가 되고요. 공매가 되면 공매 등기가 된다. 등기부에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등기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 경매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압류재산 공매는 이제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권리 분석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서류를 꼽으라면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경매도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볼 수 있는 공매재산 명세서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 현장 입찰인데요. 온비드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 입찰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도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경매의 최대 아쉬운 점은 뭐냐? 현장 입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 폭우, 폭설, 또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의 걸 제주도 걸 입찰한다. 예, 낙찰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직접 가야 된다. 예, 교통비 등등 시간 너무 불편하다. 그런 측면에서 온비드 공매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 전자 입찰에 대한 부분은 정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뒤에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기간 입찰은 훨씬 더 매력적이다. 우리가 여러분 경매는 기일 입찰이에요. 어떤 날 뭐 아침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만 한다. 그럼 그 시간에 약속이 있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럼 또 뭐 대리인을 보내야 된다. 근데 뭐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돼요. 부담스럽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비드 공매는 전자 입찰도 하지만 통상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그냥 아무 때나 입찰할 수 있다. 너무 좋다. 예, 그래서 부동산 경매도 좀 온비드 공매처럼 이렇게 전자 입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보증금은 이제 똑같습니다. 둘 다. 최저가의 10%. 내가 얼마를 쓰든지 간에 최저가의 10%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길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비드 공매가 굉장히 신속합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또 가격이 20% 또는 30% 저감되는데, 온비드 공매는 어떻습니까? 일주일마다 10%씩 떨어지는 거니까 한 달이면 뭐 거의 반값으로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온비드 공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감률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10억, 유찰되면 10억에 80% 8억, 유찰되면 8억에 20%, 88에 64, 6억 4천 이렇게 가는데 반해서 공매는 1차 공매 예정 가격에서 10%, 그래서 10억, 거기에서 10% 9억, 또 10억에서 10% 8억, 또 10억에서 10% 7억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둘 다 공유자 우선 매수도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농취증 같은 경우에도 경매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공매도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이를테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농지는 앞서 우리 임 교수님께서 전답과 농지잖아요. 예, 통상 이런 걸 취득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저 기일까지 제출을 해야만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은 불허가 되고 보증금은 통상 몰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상계. 경매도 가능하지만 이제 공매도 채권 상계 가능하고요. 공매의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통상 우리가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기존의 점유자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점유자가 있었을 때 사실은 협상하면 좋은데 협상이 안 됐을 때 경매는 인도명령, 한 뭐 일주일 안에도 결정이 나서 이후에 송달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반해서 공매는 아쉽게도 여전히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다. 그래서 온비드 공매도 어찌 보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면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 납부 기한이 좀 다르죠. 경매는 통상 30일, 공매는 3천만 원 미만은 7일, 3천만 원 이상은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잔금 기한 경과, 그러면 경매는 또 재경매 1, 3일 이전까지 잔대금을 납부하고 또 이자를 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공매는 잔금 납부 기한 플러스 10일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잔대금을 납부하면 배당기일을, 공매는 배분기를, 뭐 똑같은 이야기를 용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충 어떤 온비드 공매에 대한 이론을 이해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죠. 그러면 압류재산 공매가 좀 매력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물건을 어떻게 좀 검색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온비드 사이트를 보고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하기를 권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야 나중에 모든 서류들을 깔끔하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온비드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회원 가입하시고 항상 이런 걸 보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부동산. 사실 저라면 여기 처음 들어오면 다 클릭을 해봐요. 다 클릭을 한번 해본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것들이 있구나. 확인하는 센스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온비드 공매에서 압류상 공매, 나는 부동산에서 용도별 부동산을 보겠다. 예, 그래서 클릭하면 되고 지역별로 보겠다. 클릭하면 되고 자산별로 보겠다라고 하면 클릭하면 일단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까 그게 위 페이지고요. 이제 아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래 페이지 보시면 동영상 매뉴얼, 온비드 이용 설명서, 공매를 부탁해, 다양한, 어찌 보면 약간 대국민 서비스, 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자, 그래서 이제 물건 검색하는 요령을 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압류상 공매입니다. 온비드에 갔습니다. 부동산. 그래서 물건 검색을 한번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분 방식. 나는 전체를 하겠다. 아니야. 나는 매각만 볼 거야. 아니야. 나는 대부 임대하는 물건만 볼 거야. 그래서 저는 매각하는 거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을 여러분들이 값을 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그 중에 나는 주거용 건물 중에 아파트를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서울시 거를 알고 싶어. 그 중에 압류 재산을 알고 싶어. 검색, 클릭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동대문구 희경동에, 강동구 천호동에,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동에, 잠실 주공아파트. 요즘에 뭐 가장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잠실 주공아파트가 아닐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유망한 지역은 또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한강변에 강남 4구 좋은데 잠실 5단지가 또 여러분 한강변에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가격 자체가 한 39억 정도 하는 건데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또 그 어느 곳보다 높다. 그래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밑에 이제 마포구 아현동 곳도 있고 대치동 곳도 있고 뭐 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이런 물건이 이제 있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여기 보시면은 물건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물건의 사건 번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주공아파트 매각하는 거고 이거 압류재산 공매구나. 세금을 안 냈구나.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공매 대행 의뢰기관이 있어요. 성남세무서. 성남세무서. 그러면 이제 관할이 원래는 성남. 느낌적으로는 여기 소유자가 성남시 뭐 분당이나 어디 이제 살고 있는 분인데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는 39억.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이 언급되어 있고요. 담당자가 여기 서울 동부 지역에 1588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최저 입찰가는 39억 8,600만 원이다. 다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기 밑에 통상 이제 파란색으로 입찰 버튼이 있으면 현재 이 아파트의 입찰 기간인데 지금 여기 입찰 버튼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 이 아파트의 입찰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잠실주공 아파트의 입찰 기간이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라면 지금 그 시간에 있다면 지금 제가 이걸 클릭을 지금 그 시간에 하고 있다면 여기 입찰 버튼이 뜹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물건을 지금 검색하고 있다면 여기 입찰 버튼은 뜨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온비드 공매를 보면서 혹시라도 입찰 버튼이 지금 생성돼 있다면 이거는 현재 입찰 기간이고 직접 입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물건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정평가서. 우리가 이제 뭐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감정평가서를 잘 안 읽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 항상 감정평가서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갖자. 또 여러분 감정평가서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인수 책임은 매수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표에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액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39억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기준 시점은 이제 7월 19일 날.
판상형의 아파트네요, 그죠? 판상형의 아파트. 예. 판상형의 아파트고요. 예, 판상형의 아파트고요. 판상형의 아파트고. 지금 보니까 이제 향이 반영돼 있어서 예, 남동향의 아파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앞에 하나에서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자, 입찰 정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은 회차별 입찰 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최저가가 39억, 그 다음에 유찰되면은 35억, 10%씩 가격이 다운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하나 좀 간단히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경기도의 오피스텔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날짜 놓고 경기도의 용도 복합용 건물 오피스텔 놓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물건들이 쭉 나오는데 자, 그 중에 화성시 반송동에 이제 7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압류재산 공매로 나온 겁니다. 감정평가액은 7,400만 원에 나온 거고요. 최저가는 3,700만 원.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유찰이 5번이나 됐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 우리가 한 번이나 두 번 유찰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4번, 5번 이상 유찰된다라고 한다면 통상은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자. 권리상의 문제는 없을까? 또 물건상의 하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어쩌나 투자자 관점에서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 사람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 물건들을 한 번씩 의심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감정평가표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일단 이 물건은 여러분 호별 배치도가 약간 아쉬운 건 뭐다? 지금 왼쪽 위에 방위각이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오피스텔은 아쉽게도 북향의 오피스텔은 조금 아쉽다. 네, 북향의 오피스텔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번의 유찰은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매각일이 일주일 안에 남았을 때 여기 보시면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캠코에서도 또렷하게 이를테면 저 카키색으로 하얀색 공매재산 명세서 이게 일주일 남았을 때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권리 분석의 자료다. 그래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 번만 더 간단히 설명 좀 드리면 자, 여러분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관리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라고 하는 점이 지금 언급돼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전입신고 날짜가 2023년 10월 13일. 보증금이 7,500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25년 4월 달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전입신고가 빨라요.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고 이런 임차인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유의사항에 보시면 중요한 건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7,500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4,000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선순위 임차인이 4,000만 원 배당 받고 나머지 3,500을 못 받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진다? 낙찰자가. 그래서 이 사건은 쉽게 낙찰되기는 어렵다. 후순위 임차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선순위 임차인.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선순위 임차인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인창동에 4억 9천짜리가 공매로 나왔구나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역시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 한번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기도의 아파트 의정부시 밀락동의 송산 리버빌 아파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꼼꼼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공매재산 명세서 보고 그걸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이를테면 뭐 전입세대 열람이라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또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해서 문제가 없다면 싸게 낙찰 받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신탁 공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매라고 해서 아까처럼 압류재산 공매처럼 내가 낙찰 받으니까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후순위 임차인, 등기부상의 하자 모두 소멸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탁 공매는 말이 공매지
일반 매매랑 똑같다라고 하는 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탁 공매는 공매지만 그냥 일반 매매구나. 다만 유찰돼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 뿐 형식은 공매지만 실질은 매매다라고 하는 점. 자, 신탁 공매는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매다. 대표적으로는 담보신탁이 있습니다. 담보신탁은 주로 위탁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신탁이다. 위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발급받은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통상 은행한테 대출을 받고 우선수익자라고 하죠. 신탁회사는 수탁부동산을 관리하며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시, 그러니까 위탁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한테 야 뭐해 빨리 공매해줘야지. 그래서 신탁 공매해가지고 나중에 낙찰되면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뭐 그런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소유자, 일명 이제 위탁자죠. 신탁사가 있습니다. 위탁자는 이제 맡긴 거고 신탁사는 이제 수탁 받아서 이제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나중에 은행이 어떻습니까? 대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위탁자가 갖고 있던 수익권 증서를 양도받아서 이렇게 가다가 이 위탁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은행이 신탁사한테 공매를 통해서 빨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원리금을 연체하는 거니까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비드 공매는 신탁사 전용관이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에 신탁사 전용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하단에 보시면 처분 방식, 뭐 매각, 뭐 임대, 뭐 지역, 면적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신탁 공매에서 여러분 아파트가 또 많아요. 요즘에 아파트 공매는 또 입찰 경쟁률, 낙찰가 높은데 오히려 신탁 공매는 오히려 저렴하게 경쟁률도 떨어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비드 공매를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중에 고척 파크 프루지오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각, 기타 일반 재산, 집행기관이 여러분 어딥니까? 교보자산 신탁. 그래서 이거 신탁회사가 하는 거구나. 신탁 공매구나. 그래서 감정가가 10억 1,700만 원. 자, 감정평가서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여기 뭐 마찬가지죠. 역시 보면 우측 도면에 보니까 남동향의 아파트구나, 판상형의 아파트구나 뭐 등등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탁 공매는 압류재산 명세서 이런 게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신탁 공매는 일반 공매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입찰 정보에 최저 입찰가랑 입찰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첨부 파일이 중요합니다. 첨부 파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입찰 전 유의사항. 그래서 통상 뭐 관리비도 떠안고 등기부상의 하자도 원칙적으로 떠안고 임차인도 통상 뭐 어떻습니까? 신탁사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떠안고 후순위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이 공고문을 일단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잘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다녀왔었던 이를테면 서울의 상가 신탁 공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코리아 신탁 회사의 신탁 공매가 나온 이제 그런 물건입니다. 네, 24억에 나왔던 그런 물건. 중요한 건 여러분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첨부 파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죠? 공매 공고 등등을 꼼꼼하게 읽어봐야만 한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서는 당연히 꼼꼼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보시면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가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는 괜찮은데 요쪽 안쪽은 조금 핸디캡이 있습니다. 요건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면 어떤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탁 공매는 항상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은데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 매매 계약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비드 공매의 핵심, 권리 분석과 명도 분석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 압류재산 공매가 아닌 공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만 경매랑 똑같이 소멸주의가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오른쪽에 이런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다 소멸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비압류재산 공매, 아까 뭐 신탁 공매라든지 등등은 기본적으로 이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다. 그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공고문을 통해서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압류재산 공매는 공매재산 명세서, 그 다음에 압류재산 공매가 아닌 것들은 공고문을 꼼꼼하고 제대로 읽어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재산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공매재산 명세서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매각일이 17일이다, 수요일이다. 네. 그런데 이것을 내가 8일 날 보고 싶다. 못 봐요. 9일 날 보고 싶다. 못 봐요. 10일 날부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7일 안에 남았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일 안에 남았을 때부터 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압류재산 공매가 아닌 건데 공매재산 명세서가 보고 싶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은 공고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최소한 권리 분석을 하든 뭘 하든 살아가는 동안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위치, 지번 면적, 그 다음에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경매 등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는데 통상 압류재산 공매라고 한다면 대부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탁공매나 다른 공매라고 한다면 공고문에 저 가압류는 떠안는다, 압류는 떠안는다, 뭐 이를테면 근저당권은 떠안는다 또는 떠안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항상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명도 하잖아요. 명도. 명도 하는데 통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명도는 누가 해줘요? 매도인 책임하에 매도인이 해주죠, 여러분. 그죠? 물론 이제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을 인수하면서 매매하는 거니까 명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건데 통상 매매는 매도인 책임하에. 그러나 우리가 공매로 낙찰받게 된다면 아쉽게도 명도는 낙찰자 책임이다. 근데 통상은 우리가 여러분들 국유재산 공매에서 매각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통상 이제 공실이 많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압류재산 공매라든지 또는 뭐 신탁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적인 명도에 대한 책임은 이를테면 세무서가 지자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낙찰자가 협상하든 또는 명도 소송에서 나중에 강제 집행하든 그런 절차를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명도 할 때는 거의 다 협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통상 이사비하고 이사기간 줘서 협상하는 퍼센테이지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니면 그냥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다 받는 물건이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협상이 안 되니까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판결 받아서 거기다 이제 집행과 송달증명원 부여받아서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강제 집행은 한 10% 미만, 대부분은 원만하게 협상해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송 절차인데요. 소송은 왜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하자면 소송은 만약에 제가 낙찰자다, 기존에 이제 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제가 낙찰받고 법원에 인도 소송 또는 명도 소송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송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걸 보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법원에서 원고한테 보내줘서 원고가 또 준비서면을 한 번 더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피고한테 보내줘서 피고가 다시 한번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원고가 소장, 준비서면, 피고가 답변서하고 준비서면 제출한 다음에 판사가 이제 기록을 좀 보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변론기일을 열어서 원고, 피고 통상 나가서 또는 이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가서 변론기일 1, 2, 3 하고
변론 종결. 판사가 이제 판결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판결 선고하고 판결문 송달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가집행 붙어서 송달직 명원 또 집행문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겠다. 절차가 조금 그러나 이제 명도 소송은 뭐 다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차세대 온비드, 온비드에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많다. 또 재테크의 어떤 수단으로 온비드 구매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공신력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신 다음에는 웬만하면 온비드 구매 사이트에 좀 가입을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많은 어떤 물건들을 좀 검색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또 임장 이런 걸 또 하고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아서 수익을 한번 또 잘 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 뵙기를 기대합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온비드 공매 파이팅!